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실화랍니다.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예요. 지금은 재혼해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과거에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요.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그때 일이 악몽처럼 떠올라서 베개를 콱 움켜쥐곤 한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차마 다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저처럼 시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집 한 채로 시댁을 풍비박산냈던 처절한 복수극을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그저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였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 내 어머니하고 따랐고 남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죠. 친구들이 너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할 때도 에이 가족인데 당연하지 했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착하면 호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죠. 10년 전 봄이었어요. 30대 중반에 들어서던 저는 주변에서 이제 눈 좀 낮춰라. 너무 까다로우면 시집 못 간다 소리를 지긋지긋하게 듣고 있었죠. 회사 다니면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소개팅을 해도 번번이 마음에 안 들어 거절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점심 먹으면서 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알았는데 한번 만나볼래? 내 남편 고등학교 후배인데 중견기업 영업부장이고 집안도 괜찮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나갔는데 처음 선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한테 한눈에 반하고 만 겁니다. 키는 180이 넘고 목소리도 중저음의 매력적인 톤이었고 무엇보다 매너가 완벽했거든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해놨고 와인도 제가 평소 즐겨 마신다던 종류로 미리 주문했더라고요. 선배님께 미리 여쭤봤어요.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은은하게 웃는데 그 미소에 완전히 넘어갔죠.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저희 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멋있게 들렸는지 몰라요. 아, 이런 사람이라면 가정을 잘 꾸릴 거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정말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제가 커피보다 차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다음 만남부터는 항상 분위기 좋은 찻집을 찾아서 데려가고 제가 야근으로 피곤해하면 억지로 나오지 말고 푹 쉬어. 다음에 봐도 돼. 하면서 배려해 줬죠. 2달쯤 지났을 때였나? 비 오는 날 제가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우산 2개를 들고요. 비 온다고 해서 우산 왔어요. 혹시 우산 안 가져왔을까봐 하는데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우리는 비를 맞으며 한강 다리를 걸었고 그때 그가 나랑 만나줄래요? 하고 고백했죠. 주말엔 항상 우리 어머니 뵈러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갈래요? 어머니가 내 여자친구 만나보고 싶어 하셔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에 절 끼워줬어요. 그의 어머니도 처음엔 참 좋으신 분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단아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말씀하실 때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으셨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 못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겉으론 듬직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거든. 누가 잘 챙겨줘야 해요.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아,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죠. 그게 나중에 그렇게 무서운 집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그런데 만난 지 겨우 6개월 만에 그가 청혼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반지를 내미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놓치기 싫어서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늘 꿈에만 그리던 프로포즈인데 전 좀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했더니 사랑하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했죠. 나중에 남편이 술 먹고 실수로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결혼을 엄청 재촉했대요.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너도 나이가 있는데 너무 늦기 전에 장가는 가야지. 여자도 너무 늦으면 안 좋아. 그 아가씨 괜찮은 것 같은데 놓치지 마라 하시는 바람에 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견례를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상견례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수시로 전화하셨죠. 예물은 최소 시계하고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는 해야지. 우리 집안 전통이야. 그리고 예단도 우리 집안 법도대로 해. 이불이랑 한복도 맞춰야 하고. 이런 식으로요. 남편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다 하냐고 묻다가도 결국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할게요. 하고 답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전통을 중시하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져. 그냥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게 중요하대. 한 번만 맞춰주면 안 될까?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이 됐어요. 부모님 모시고 호텔 한 식당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머리도 올림머리로 완벽하게 하시고 장신구도 화려하게 하고 오셔서 저희 부모님이 좀 주눅드신 것 같았죠. 인사도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예물 예단을 중요시하는 집안이에요. 며느리 복이 곧 시집 복이라고 우리 시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시집 올 때 금 20돈에 예단도 두둑히 해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따지나요? 하시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요즘 시대? 전통이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집안 법도예요. 최소한 예단 2천, 예물 1,000은 해주셔야 우리 아들 기가 안 죽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3천만 원이나요?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아이,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고 앞으로 출세할 사람인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죠. 그 투자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죠.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 밑에서 남편 손을 꾹 쥐었는데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맞추겠습니다. 그래야 양가가 원만한 가족이 될 수 있죠. 하고 마무리하셨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 두 분이 한숨만 쉬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말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거의 맞춰서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가져간 날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죠. 시계가 좀 그렇네. 요즘 누가 이런 브랜드 차니? 그리고 이불도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걸로 하시지. 뭐 그래도 정성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 집에 싸구려 목걸이 세트 안에 보내놓고 말이죠. 남편한테 야,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했더니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근데 다 너를 위한 거야. 좋은 걸 받아야 시집에서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도 전 결혼하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잘하면 되지. 같은 바보 같은 이런 생각뿐이었죠.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하더니
사실 내가 집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엄마 병원비에 아버지 빚 정리하느라 오히려 빚이 좀 있어 하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물으니 머뭇거리다 카드 빚하고 마이너스 통장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5천만 원이나? 그동안 뭘 한 거야? 했더니 엄마가 작년에 암 수술하셨잖아. 그 병원비하고 또 아버지가 남긴 빚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쳤어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2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월급 타면 무조건 70%는 저축하고 명품백 하나 없이 아껴 쓰면서 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론 부족할 것 같아 부모님한테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하시면서 1억을 보태주셨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렇게 저는 3억을 마련해서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괜찮은 중소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오래되긴 했어도 관리도 잘 돼 있고 학군도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죠. 근데 함께 집을 보러 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긴 너무 외곽 아니야? 그리고 이 평수면 너무 좁지 않아? 애도 낳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저희 형편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형편?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닌데 신혼집이 겨우 이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엔 남편이 엄마 그만하세요. 저희가 사는 집인데 저희가 결정할게요. 하고 말렸죠. 결국 그 집으로 해서 제 명의로 계약했죠. 남편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도 안 나와 나머지 세금도 다 제가 냈거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며느리 집에서 사는 우리 아들이 불쌍해라. 남자가 집도 못 해오고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니? 옆에서 남편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 안쓰러워서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같이 열심히 살면서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그제야 그래, 우리 며느리가 속이 넓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죠. 그때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요? 이 사랑에 눈이 멀면 다 이런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첫 월급날이었는데 남편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거기 보니까 매달 20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물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그게 엄마가 아직 월세에 살고 계셔서 생활비 좀 도와드리는 거야 하는 거예요. 200만 원이 좀이야?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엄마가 식당 일이며 파출범이 안 해본 게 없어. 나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다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그걸 만회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다 완전히 망했대요. 빚이 억 단위였는데 결국 감당 못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내 손 잡고 이제 너라도 엄마 편 되어줘야 된다고 나 하나 믿고 산다고 하셨어. 그때 나도 약속한 거야. 평생 엄마 모시고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의 거의 절반을 시어머니한테 드렸대요.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생활도 하시는데 아직도 월세 사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말하면 네가 나랑 결혼했겠어? 뭐 좋은 거라고. 그래도 넌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이해심 없는 사람처럼 탓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정서적 협박이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돈을 덜 드리거나 늦게 드리면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엄마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네 아빠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죠. 시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 수면제야.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참는 거야.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위안이 돼. 그러면 남편은 또 쩔쩔매면서 엄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더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죠. 시어머니는 남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우리 아들만 믿을게. 넌 엄마한테 전부야. 하시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연인 같은 느낌이랄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좀 이상하지 않아? 어머님이 당신한테 너무 의존적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남편이 발끈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잘하는 게 이상해? 넌 부모님한테 안 그래? 하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전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아내보다 엄마가 먼저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평생 자기 곁에 묶어두려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아버렸으니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 모든 걸 참고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친정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 아버지가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딸아, 아빠는 괜찮으니 넌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여줘 하시는데 어떻게 시댁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친정에 갈 때마다 거짓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남편이 살뜰하게 챙겨줘요. 시누이랑도 친자매처럼 지내요. 아버지가 안심하시는 표정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상황을 아시고서 은근히 비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정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사돈 병원비 많이 드시겠네. 딸 시집 보냈으니 이제 사위한테 기대시겠지?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제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남편이랑 있어야지. 맨날 친정에 가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서러운 건 제가 친정 걱정에 정신없는 걸 아시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더 막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넌 요리 솜씨가 왜 이렇게 없니? 친정엄마가 안 가르쳤나? 애도 빨리 낳아야 하는데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 에휴,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버지가 걱정 없이 치료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참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터뜨렸어야 했는데 그 참음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렀죠. 결혼 2년차 봄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죠. 남편도 진짜?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하면서 좋아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알리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한 집안이거든. 너도 알지? 였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고 제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압박해 주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은 딸 아들 상관없잖아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한데 상관없다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해 배 모양 봐선 아들 같은데? 꿈자리 어땠어? 용꿈 꿨어? 아들 낳는 비법 알아봤어. 이런 음식 먹으면 된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입덧이 정말 심했거든요. 물만 마셔도 토하고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죠.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벌써부터 게으름 피우네. 난 임신했을 때도 장사하면서 나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제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토하면 아이한테 안 좋아. 참아야지. 엄마가 되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 해. 라고 하시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도 손자 보고 싶어 하시잖아. 이해해줘. 하면서 또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5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성별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 시어머니도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보시더니
예쁜 딸이네요. 건강해 보여요.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어두워지더니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실한가요?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확실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병원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알지? 장손이 없으면 우리 집안이 끊기는 거야.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 누가 아들, 딸 가려요. 딸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재산은 누가 지내? 성은 누가 이어? 넌 그것도 모르니? 그때 남편이 엄마 병원 앞에선 그만하세요 하면서 말렸지만 이미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버린 후였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한약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먹으면 다음에 꼭 아들 낳는데 비싸게 주고 지어온 거니까 꼭 먹어. 임신 중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먹으라니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웠죠. 그 와중에 시누이까지 가세했으니 언니, 우리 엄마 말 좀 들어요. 엄마가 언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않나? 친정엄마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병간호로 지쳐있는 엄마한테 짐을 더 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참았죠. 배가 불러올수록 시댁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전 점점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됐어요. 딸을 낳고 100일쯤 됐을 때였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에 지쳐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죠. 평소와 달리 뭔가 진지한 표정이셨죠.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하시면서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식당 하나 하려고 해. 아, 정말요? 어머님이 요리 솜씨가 좋으시니 잘 되실 거예요. 그래, 이 서류 좀 봐. 여갑 번화가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어. 권리금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아. 저한테 막 위치랑 조건을 설명하던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더니 엄마, 그 자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봤는데 유동 인구도 많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둘이 다 짜고 온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내 평생 소원이 내 가게 하나 갖는 거였어. 젊어서는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 또 너희들 키우느라 못했지. 이제 나이 들어서라도 내 꿈을 이뤄보고 싶어. 그러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니 남편이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시어머니 손을 꼭 잡더라고요. 가만히 보던 제가 근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절 빤히 쳐다보시면서 그게 문제야.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서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평생 남편 빚 갚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좀 내 인생 살아보고 싶었는데 아휴, 역시 팔자가 그런가 봐. 그래, 알았어. 내가 뭘 기대했겠니? 하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이 따라 나가면서 기다려보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 소원 꼭 이뤄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남편한테 설마 우리 돈으로 가게 내드릴 생각은 아니겠지? 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안쓰러워서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어이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 후로 남편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엄마 집에 잠깐 다녀올게 하면서 나가곤 했죠. 통화할 때도 제가 있으면 베란다로 나가서 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 책상 서랍에서 부동산 계약서 같은 걸 봤어요. 김씨네 손맛이라는 상호명이 적혀 있었고 보증금과 월세가 표시돼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일단은 모른 척 했어요. 설마 진짜로 가게를 낼 건 아니겠지. 하긴 우리한텐 그런 돈 없잖아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우리 식당 구경 좀 와. 네 의견도 듣고 싶고 맛도 좀 봐줘 하시는 거예요. 식당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으니 어머,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아들이 말 안 했나 보네. 어쨌든 와서 봐 하시고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이를 업고 그 주소로 갔어요. 여기서 5분 거리 번화가 골목에 정말 번듯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김신의 손맛이라는 간판이 크게 달려 있었고 내부도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면서 어서 와. 어때? 괜찮지? 내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랑 상의해서 꾸민 거야.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해줬지? 정말 효자 아니니? 엄마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이렇게 했었어. 하시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남편이 어떡해요? 제가 간신히 물으니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너희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줬대. 2억이나 나왔다더라. 역시 서울 아파트는 대출도 잘 나와. 요즘 금리가 좀 높긴 하지만 가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겨우 의자를 잡고 버티면서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허락?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네 남편이 안 내린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해? 어차피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잖아. 그리고 너한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됐으니까 괜찮겠네. 축하해줘. 이제 우리도 자영업자야. 그때 주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왔어? 깜짝 놀랐지? 미안.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멋쩍게 웃는데 정말 그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10년 동안 피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손님이 꽤 왔어. 엄마가 요리를 워낙 잘하시니까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신이 나서 떠드는데 전 그냥 노려보기만 했죠. 2억 대출받은 거 사실이야? 제가 차갑게 물으니 남편이 잠깐 당황하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 그거 엄마가 벌써 말했구나. 사실 너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시기를 놓쳤다고? 내 집을 담보로 2억이나 대출받으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내 명의랑 정보 도용해서 대출받은 거잖아. 이거 범죄인 거 몰라? 애 앞에서 그만해. 깨잖아. 내일 차분히 얘기하자.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이혼해야 하나? 그럼 아이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대출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커피를 타다 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간절해 하셔서. 그리고 사업 잘 되면 대출금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도와드릴게.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따지니까 남편이 그래 잘못했어. 근데 이미 이렇게 된 일이니까 어떻게 잘 해결해 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엄마 편인 사람이구나. 한순간에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집에는 아이도 있고 해서 밖에서 만나기로 했죠. 남편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적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담보로 잡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카페에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제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아이, 조용히 이야기하자. 여기서 왜 이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창피하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창피한 게 누군데? 아내 허락도 없이 집 담보로 잡은 사람이 누군데? 그것도 무려 2억이나!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흥분했는지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버지 빚 갚느라 고생만 하시고 나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포기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시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겠어? 최소한 나한테 먼저 얘기는 했어야지. 우린 부부잖아. 부부라면서 왜 우리 엄마를 이해 못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불평이야? 그럼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그동안 당한 걸 보고도 그렇게 말해? 그래, 싫어. 싫어 죽겠다고.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손을 들어 올리더니 제 왼쪽 뺨을 있는 힘껏 때린 겁니다. 짝! 소리가 카페 안에 크게 울렸고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얼굴이 돌아갔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죠. 카페 안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한테 쏠렸어요.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와 "손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제게 물었죠. 남편도 그제야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달은 건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면서 "미안해. 내가 순간 흥분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이상하게 안 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죠. 남편이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전 그냥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화장실 거울을 보니 뺨에 선명하게 손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날 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제발 용서해줘.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도 전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그저 문을 잠그고 나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죠. 소리내서 울면 딸이 깰까봐 이불을 꽉 물고 울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복수! 그것도 아주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 말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은 뺨을 보며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누가 때렸나요?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물으시길래 남편이요. 신고는 아직이요. 했더니 가정폭력이네요. 이런 경우는 참으면 안 돼요. 진단서 제대로 끊어드릴게요. 나중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상해 진단서에는 안면부 타박상 전치 2주라고 적혀 있었죠. 그 다음엔 카페로 갔어요. 다행히 어제 그 시간대 담당하던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폭행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CCTV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놀란 표정으로 바로 CCTV를 확인해 주셨어요. 영상에는 남편이 절 때리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매니저가 필요하시면 영상 파일로 드릴 수 있어요. 경찰서 제출용으로 쓰실 거죠? 나중에 증인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시길래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왔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평생 반성할게. 하는데 전 그냥 지나쳐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몇 가지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혼만 하면 뭐해? 집도 날리고 쟤들은 여전히 장사 잘할 텐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그래서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한 거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였어요.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놨죠. 집 담보대출 얘기하니까 변호사님이 서류 위조 가능성도 있네요. 일단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해보죠. 하시면서 바로 조회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 매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인 명의 부동산은 부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있으면 매수자가 꺼릴 수 있고 대출을 상환해야 매매가 가능하죠. 근데 금매로 내놓으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집을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명의자가 부인이시니까요. 다만 남편과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는 있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어머님 가게도 잘 되고 있는데 말이야.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하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대신 내가 가게 일 좀 도와드릴게.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엄마한테도 말해둘게. 속으로는 그래, 너희가 날 호구로 봤다면 이제 내가 역으로 이용해주지 생각하면서 겉으론 미소 지었죠. 그날 밤 딸을 재우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만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컸을 때 누구한테도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엄마가 본보기를 보여줄게.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거든.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무슨 속셈이야? 속셈이라뇨. 가족인데 돕는 게 당연하죠.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계속 경계하시더니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시고는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래, 뭐 네가 도와주니 든든하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었거든. 가게는 불행 중 다행으로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그 위치가 워낙 좋았거든요. 점심시간엔 웨이팅까지 있을 정도였죠. 하루 매출이 200만 원 넘는 날도 많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현금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매출 관리 좀 체계적으로 해드릴게요. 했더니 그래? 네가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맡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매출 장부를 제가 다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재료비 50만 원 나갔어요. 하면서 30만 원만 쓰고 20만 원은 제 통장으로. 알바비 정산했어요. 하면서 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빼돌렸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요즘 순이익이 왜 이렇게 적지? 장사는 잘 되는데 하시길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재료비가 장난 아니에요. 라고 했죠. 이상하네 하시면서도 의심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위해 일부러 장부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고 현금 거래는 아예 장부에 안 올리고요. 그러면서도 증거는 다 남겨뒀죠.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언젠가 이 폭탄이 터질 거야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며느리 덕분에 편해 하면서 좋아했고요. 웃기죠? 자기들이 내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나온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하니까요. 사실 월세에 대출이자 세금까지 계산하면 남는 게 얼마 없긴 했어요. 실제로 제가 빼돌린 돈 외에 나머지 부분은 대출금 갚는 데 다 나갔거든요. 제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니 당연히 얼른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장부를 맡은 전 두 사람 목 없이 무조건 대출금 갚는 것부터 돈을 써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찜찜해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별말 못했죠.
잘못한 게 있으니. 저를 의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러니 누가 의심하겠어요? 남편은 완전히 감동해서 여보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엄마도 편해하시고 나도 마음이 놓여 라고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3개월만 기다려. 그때까지만 참자 하면서 웃어줬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비상금 통장에는 그간 크고 작게 빼돌렸던 돈 2천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살짝 빠져나와서 부동산에 갔어요. 저희 아파트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 단지요? 지금 3억 5천 정도예요. 작년보다 5천 정도 올랐죠? 혹시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금매요? 3억 3천 정도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요즘 그 단지 물건이 별로 안 나와서 대기자가 많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긴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뺨자국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끝까지 가는 거야. 일주일 후 점심시간에 또 부동산에 갔어요. 집 내놓을게요. 3억 2천에 금매로요. 3억 2천이요? 너무 싸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팔아야 해서요. 대신 계약은 바로 하고 싶어요.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0대 부부였는데 담보대출은 저희가 승계할게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받는 날 손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 일 없는 듯 집에서 저녁 먹다가 남편한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뭐라고? 갑자기 왜? 집 팔았어. 다음 달 15일까지 이사 나가야 해. 라고 답했죠.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뭐라고? 집을 팔았다고? 내 허락도 없이? 너 정말 미쳤어? 미친 게 누군데? 당신도 내 허락 없이 2억 대출 받았잖아. 이제 피장파장이네. 남편이 핸드폰을 들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와이프가 집 팔았대. 3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현관문을 쾅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미친년이 뭔 짓을 한 거야? 집을 팔았다고? 우리 가게는 어떡하라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닌데요. 처음부터 제 허락도 없이 한 일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셨어요. 이 사기꾼년! 그동안 가게 도와준다는 게 다 쇼였구나! 일부러 계획한 거지! 남편은 또 힘없이 말리면서 엄마 진정하세요. 아직 방법 있을 거예요. 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참을 생각이 없는 듯 따져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건데 집을 팔면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그럼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데? 모든 게 시끄럽고 귀찮아진 저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듯 내보냈어요. 나가요. 이제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내 시어머니 아니니까 나가라고요. 남편도 따라 나가길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다음 날 남편이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도 밖에서 시끄럽게 굴길래 집 안으로 들여보내줬더니 거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집 계약 취소해주라. 엄마 가게 망하면 정말 큰일 나. 엄마가 죽는다고 하셔. 라고 우는 소리라더군요. 계약 취소? 그럼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야 해. 6천만 원 있어? 6천?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럼 어떡하지? 난 이미 이혼 서류도 준비했는데. 이혼 서류? 응. 그리고 조건이 있어. 집은 내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당신 몫은 대출 2억이야. 아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고 위자료 3천만 원. 이 조건 받아들이면 폭행권은 고소 안 할게. 뭐? 그럼 난 빚만 2억 넘게 지고 거지가 되란 거야? 선택해. 이 조건 받아들이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하든지. 아, CCTV 영상이랑 진단서 나한테 다 있는 거 알지? 남편이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 나와서는 알았어, 네 조건대로 할게. 대신 고소는 하지 마. 이젠 안쓰럽지도 않더군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신우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작전을 바꿨나 봐요.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제발 한 번만 봐줘. 이 늙은이 한 번만 살려줘.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신우이도 언니 제발요. 엄마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제도 수면제사로 약국 갔다 왔어요. 하면서 같이 울었죠.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가게에서 제가 가져간 돈도 있는데 그건 저한테 주는 대출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뭐? 네가 가게 돈을 빼돌렸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한 2천만 원쯤 되려나? 곱게 넘어가고 싶지 않다면 그러세요. 저도 세무서에 신고할 게 좀 있거든요. 전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보실래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받아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가게 진짜 장부예요? 하루 매출 150만 원씩 나오는데 세무서에는 50만 원으로 신고하셨죠? 현금 매출은 아예 빼고요. 6개월 동안 탈세한 금액만 해도 얼마일까요? 너 설마... 제가 매일 사진 찍어뒀거든요. 실제 매출이랑 신고 매출 차이.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한 내역 다 있어요. 이거 세무서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정금에 가산세까지 최소 5천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리시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너 정말 그럴 거야? 모든 건 어머님 하기 나름이죠. 조용히 끝내실 거예요? 아니면 세무조사 받을 거예요? 신우이가 엄마를 부축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내 집을 무단으로 담보 잡은 건 괜찮고 세금 탈루는 나쁜 건가? 그리고 이게 제보하면 포상금도 나온대. 탈세액이 20%까지였나? 시어머니가 또 달려들려고 하다가 신우이가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 여자한테 진 거예요. 집 잔금일이 다가왔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죠. 담보 설정된 부동산 매매 시 대출금 일괄 상환하셔야 합니다. 2억 원 준비하셨나요? 시어머니는 가게를 급하게 내놨지만 급매물이다 보니 제값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덜컥 내놓은 가게를 누가 제값 주고 사겠어요? 총 2억 들인 가게를 겨우 8천에 넘겼다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 받고 카드론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자라서 신우이한테까지 손 벌렸대요. 협의 이혼하는 날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이 내 뺨 때릴 때가 더 무서웠지. 그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내 재산 내가 찾아가는 건데? 도장 찍고 나오면서 시원했어요. 집은 판돈에 대출금 빼고 가게에서 빼돌린 돈까지 합쳐서 1억 6천만 원을 갖게 됐어요. 위자료 3천은 남편이 가진 돈이 없어 못 받았지만 뭐 괜찮았어요. 그 정도는 남편에게 남은 최소한의 정이라고 남겨뒀죠. 신우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내야 했어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길래 그럼 처음부터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지. 너희 남매는 끝까지 한결같네. 마마보이, 마마걸은 불쌍한 엄마를 위해 더 열심히 살렴. 하고 지나쳤죠. 딸이랑 둘이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크진 않지만 남양이고 학군도 좋았죠. 무엇보다 시댁 없는 집이라는 게 천국 같았어요. 이사하던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양육비는 줄 테니까 면접 교섭권이라도 줘. 내 딸이기도 하잖아. 양육비 줄 형편이 되세요? 빚이 2억이 넘는다면서. 딸은 내가 알아서 잘 키울게. 너무하다. 정말 너무해. 남편이 울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이 잠깐 짠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 사람이 날 때렸을 때를 생각해. 동정하지 마. 한 달쯤 지났을 때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대요. 개인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영업직으로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금융 관련 업무는 신용이 중요하거든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됐냐고요? 가게 정리하고 받은 돈도 다 빚 갚는 데 써서 결국 다시 반지하 월세로 들어갔대요. 다 그 독한 며느리 때문이야 하면서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신다던데 누가 믿겠어요? 이혼 1년 후 저한테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회사 동료한테 전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네 전남편 완전 페인 됐대. 편의점 알바 2개씩 뛰면서 겨우 먹고 산다던데? 그래? 어머님 어떻게 됐고? 엄마랑도 사이 틀어졌대. 엄마가 매일 네가 제대로 된 남자였으면 마누라가 떠났겠냐라고 구박한다더라. 나중에 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이 부족하니 네가 좀 줘야겠다라고 했다가 남편이 폭발했대요. 돈 맨날 돈!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화낸 후로 연락 끊고 산다더라고요. 신우이는 오빠 인생 망친 년이라고 SNS에 제 욕을 올렸다가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줄까라고 메시지 보내니까 바로 지웠더라고요. 곧바로 비공개를 돌리고요. 전 남편은 재혼도 못할 거예요. 주변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부인 때리는 남자, 무능한 마마보이 이런 소문이 퍼져서 선자리도 다 거절당한다더라고요. 뭐 가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마다 제 뺨 때리던 순간을 떠올려요. 그리고 생각하죠. 전부 자업자득이다. 이혼 몇 년 후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딸 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싱글데디였는데 첫인상부터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하길래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했거든요. 그러자 그럼 다음에 제가 살게요. 다음 기회를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말이 참 센스 있게 느껴졌어요. 지금 남편은 천천히 알아갔어요. 1년 넘게 그냥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를 지켜봤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으니까. 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은 분 만났네. 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재혼 가정은 서로 더 배려해야 해요. 우리 아들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몇 번 봐도 한결같은 시어머니 모습에 시모가 이렇게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명절 때도 음식은 시켜 먹자 뭐하러 고생해 하시고 용돈 드리면 아이고 이런 거 왜 해 너희들이나 잘 써 라고 하셨죠. 무엇보다 제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너희들 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내 연금으로 충분해 하시는데 전 시어머니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혼 당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육아용품 전문인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꽤 잘 나와요. 월 매출도 만족할 만큼 생기고 있고요. 지금 남편은 당신 정말 사업수완이 있네, 대단해 하면서 응원해주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해요. 딸도 새아빠를 잘 따르고 정말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처럼 시댁과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재산권 침해나 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한번 참으면 계속 당해요. 그리고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해요. 녹음이나 사진, 문자, CCTV, 진단서 다 모으세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상담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 전 제 권리를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당하게 빼앗긴 걸 되찾고 폭력에 정당하게 대응한 거죠.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세요. 침묵하면 상대는 더 막 나가거든요. 지금도 어디선가 시어머니 때문에, 무능한 남편 때문에, 폭력적인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호구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제 사업까지.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겠죠? 때론 아픈 경험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라요. 정말로요.